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시즌2 1회 모의고사를 이제 할게요. 자, 요번 연도는 제가 그 시즌1하고 시즌2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시즌1은 지금 계속 7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22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제 중에, 관련된 것들 뽑아서 그 23문제 나오잖아요, 이번에요. 그걸 이제 랜덤 형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모의고사는 이제 기출 중심으로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 모의고사를 이런 식으로 기출을 돌리다 보니까 항상 주제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총괄평가 했을 때도 이제 풀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좀 기출을 많이 주제들만 겹치는 것들 똑같은 문제들이 약간 유형을 달리하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즌2에서는 이제 기출 유형도 나오긴 하는데, 좀 약간 이제 그 여건을 제하고, 그 한국사하고 그 세계사 부분은 좀 이상한 데에서 제가 이제 한 거예요. 뭐 이상한 데에서 이제 했다고 해서 전혀 생뚱맞는 데가 아니라, 개론서에서 좀 약간 빗나간 데 있죠. 잘 안 보던데. 그런 것들을 냈고, 최근에 문제 경향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그 역견을 제하고 이제 세계사 한국사 내용들 보면, 좀 뇌문제 배우고는 우리가 좀 생소한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로 한 건데, 그렇다고 또 기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문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제가 지금 동안 10년, 몇 년 동안 이제 경험 삼아 볼 때 되게 어려운 연도 나온 다음에는 문제가 또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난이도 조절한다고. 예. 그래서 요번 연도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겠지. 그 유형이. 그건 딱 확답 못 드려요. 그래서 시즌 1은 일단은 기출 유형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고, 시즌 2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이상한 데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계획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문제인데, 일단 역교론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하면 다 기출로 깔아놨어요. 역교론 거의 대부분 기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도 기출 관련된 주제들인데,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일단 이제 문제를 보면 다음 가의 책의 명칭을 쓰고 가의 책을 만들었던 배경을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가 단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진단학회라는 게 진단학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사 때 자주 언급됐던 교수들이 나오죠. 김상기라든지 이병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국사교본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가해책은 국사교본. 그리고 이 국사교본은 왜 만들어졌는가? 국사교본이 만들어질 때는 언제 되냐면 미군정기예요. 그래서 미군정기는 이제 국가가 일제시대가 끝나고 미군이 와서 이제 통치를 했던 시대인데, 우리나라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교과서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예전에 그 일본 애들이 만들었던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 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일본사 중심이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학회 의뢰해가지고 만들었던 교과서가 이 국사교본이죠. 그래서 이 국사교본은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이제 보면 일제말 국사교육이 전면적으로 폐지함에 따라서 그 당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가르칠 만한 교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관련된 그 보충 자료를 이제 볼게요. 보충 자료는 제가 밑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 첨부 자료를 이제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이제 국사교본 이제 편찬 배경 있죠. 자, 일제 말기에 이제 국민과에 통합됐죠. 국민과는 이제 언제 때 통합됐어요? 이때 이제 3차 교육과정 개정 때, 3차 교육과정이 아니라 조선교육이죠. 예. 그때 이제 국민과에 통합됐고, 그때 이제 그것을 다시 역사과에 이제 교과서, 독립교과서 이제 한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국가 건설 분위기에서 국사교육 관심을 가지는데, 그에 걸맞는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정이 진단학회에 의해가지고 편찬을 했죠. 그래서 국민학교 규제를 했다. 물론 이때 국민학교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명칭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자, 특징을 보면 해방 직후에 발행한 최초의 역사교과서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 위주로 서술되어 있고 내용이 빈약하였다. 그리고 본문으로 구성된 심화나 학습 자료가 전혀 실리지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진단학회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역사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 학회지 역사 교육학자들이나 교사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계가 보여요. 자, 그리고 우리 역사의 근대적 모습을 서술하지 못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 관련된 연구 실적이 없고, 그리고 주로 이제 여기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되게 누구한테 배웠어요? 일본인 사학자들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게 모르게 어떤 시민사학적인 어떤 모습들만 배우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서술하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고대사를 강조했다. 예. 왜 고대사를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는 무너진 자존심을 어디에 세우려고 했냐면 그 강개토대왕이라든지 뭐 장수왕이라든지 영토학자 거기에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고대사를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대개 고대사 비중이 60%를 이제 차지할 만큼 상당히 높았다. 자, 그다음 우리의 민족 입장에서 역사 소수했지만 아까 이제 사화나 당쟁을 강조하고 역사 변화의 외국의 영향을 중시하는 등 일제 식민사회에 벗어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앞에 그 언급했던 이병도라든지 뭐 김상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일본에 유학 가고 그 일본인 그 학자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물론 의식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또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신민사회에 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요 전반적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이 모의고사 풀 때 이제 답만 맞춰보면 별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리고, 왜냐면 근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돼. 찾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틀렸다고 해서 꼭 실망할 필요 없고, 왜냐면 모의고사 가서 몇 번 틀려도 실전에서 맞추면 그게 합격하는 거지, 모의고사 맨날 잘 봐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여기 일단은 이제 그 걸사포라고 아시죠? 네, 걸사포. 걸사포라는 것은 그 608년에 신라 진평왕이 고구려의 잦은 침범을 우려해서 원강하게 이제 수의 고구려를 요청하듯 글을 집도했죠. 그래서 이 원강이 이걸 지어가지고 걸사포를 지어가지고 왕에게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611년에 다시 신라가 수의 사신을 보내서 걸사포를 바치니까 수양제는 이를 수덕해서 이듬해 고구려를 침략했다. 그 내용인데 물론 걸사포 때문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입하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있는데 이 사료 명칭은 일단 걸사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관련된 해석 내용은 이제 뒤에 제가 답안에 뒤에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기억사료 이후에 기억사료라는 건 갖다 바쳤다는 거죠. 이건 이제 갖다 바친 후에 상고에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스쇼. 그러면 이게 이제 갖다 바친 것이 몇 년이에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7세기 때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7세기 이후에 이제 국제관계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남북연합, 그 다음에 동서연합 이렇게 해갖고 연결되는 그런 진영이 이제 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일단은 뭐 돌골, 보구저, 백제, 외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서연합은 나당연합이죠. 그래서 신라하고 당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남북 진영, 동서 진영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걸사포를 둘러싸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그림이 보이는데, 되게 이제 이게 그림은 이제 어떤 사건을 그렸냐면, 위구노 전쟁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성 바르도름의 대학살이 있어요. 원래 이제 이때 하해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국교와 신교가 이제 서로 양 지방이 결혼했는데 그날이 이제 성 바르도름에게 축제 날인데 그때 이제 대규모 이제 구교들 공격해서 신교들 대량 학살한 사건이 나타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위근후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가 이제 나중에 알린 4세가 낭트칠령을 공포하죠. 낭트칠령을. 그래서 요때 주도했던 그 세력들이 누구냐? 좀 생소하겠지만 정치파라고 하죠. 정치파. 폴리틱이라는 종교적 신념보다는 어떤 실용주의적 어떤 걸 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인데, 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 서계에 있어요. 서계. 제가 여기 출처를 안 적었는데 서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중간에 이걸 저 혼자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본 문제만 해서 300 몇 문제를 지금 만들었어요.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답안지 만들고 그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좀 빠진 게 있어. 좀 빠지고 좀 오타가 있고 좀 오기가 있거든요. 막 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또 수정하고 그럴 거예요. 자, 하여튼 서계에 있는 내용, 그 서계에 있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양사 개론 같은 건 꼭 보셔야 되겠죠. 이게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예전에 위구르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나왔는데 뭐 위구르 전쟁 내용을 이제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쉽게 나오는 건 좀 약간 어렵게 나올 때는 그 앙리 4세와 관련돼서 그 정치 세력들 연결시켜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보충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위구르 전쟁의 원인은 구교도와 위구노, 그 당시 칼백파 신도들 위구노화죠. 이들은 이제 상인과 수공업자도 구성이 됐고요. 주로 어느 지역이 많으냐면 남부 지역이 많아요. 남부 지역.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역은 예전부터 알비파라든지 뭐 이단파들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대립과 박해, 그리고 귀족세력과 다툼과 귀족과 왕권에 대해 왕위 계승 문제. 여기다 알 수 있듯이 위구르 전쟁은 포괄적으로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와 관련된 다툼이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뭐 시아파 순위파 이렇게 싸울 때 종교는 포괄적 얘기고 실제 뭐예요? 자기 정치적 문제야. 경제 문제고 이해관계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위구르 전쟁도 항상 거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세력 간의 다툼이 있어. 예,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있으니까 가정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알린 4세가 그 위그노에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죠. 원래 알린 4세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원래는 그 부르본가에 속하는 사람이죠. 이 부르본가가 원래는 이제 어떤 집안이죠? 신교도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세 명의 알링이 싸울 때 신교도 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 알린 3세 기중공 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 계통이죠. 근데 지네끼리 싸우다 이제 죽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바르 알리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즉위할 때 문제점이 됐던 것이 이 사람이 그 신교도라는 거야. 근데 그 프랑스는 인구의 90%가 뭘 믿죠? 카톨릭을 믿죠. 그러니까 신교도 왕이 즉위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결국에 알린 4세는 자기의 이제 그 종교를 버리고 카톨릭 개종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종교전쟁에 중지를 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카톨릭과 교황들이 반발했어. 물론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중지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이게 프로테스탄트 저항이 계속돼. 왜냐하면 그 위그노 낭트칠령의 그 안에 보면 그 당시 남부 지역의 위그노 수비대들 계속 주둔을 허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저항을 해.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무슨 칙령으로 끝나게 되냐면 그라스 칙령으로 끝내. 이거는 이제 서계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서총에 있는 내용이야. 예. 자, 그러면 낭트 칠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요거는 그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 위그노가 카톨릭 교도의 동일한 시민적 권리와 직책을 항유하고요. 집회와 그다음 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고 두 종파로 구성된 동수 법정에서 형사사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요. 그다음 국구의 지원으로 목사를 부용하고 위그노 측의 목사죠. 위그노 수비대가 남부 지역에 주둔하는 걸 허용했다. 물론 이제 글라스 칠령에서 이제 철폐를 했다. 요때는 언제 때죠? 글라스 칠령은 나중에 이제 루이 13세 때.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상수의 배경을 써보고 정부가 기획과 니은의 유포를 인정하게 된 계기를 쓰시오. 요거 좀 상소가 좀 약간 눈에 안 익죠?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조선 책령이 유포되니까 여러 반발 상소들이 막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남 많이소만 알고 있는데 홍제학이 쓴 상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홍제학의 상소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분석을 해보시는 거 알겠지만 홍제학 관련된 상소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홍제학이 그때 상소 올릴 때 좀 예의를 갖춰갖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너무 싸가지 없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죽게 돼요. 이 상소 하나 때문에. 자, 그럼 홍제학의 상소 배경을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조선책략이 유포되자 이에 반발해서 위전척상 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때 위전척상 운동은 어떤 단계일까요? 세 번째 단계였던 개화 반대 운동이죠. 개화 반대 운동. 예, 쉬워요. 근데 요거 보시면 이 상소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틀리신 분이 많을 거야. 근데 상소를 아시면 이게 금방 이제 답을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뭐 십자가상이라든지 예수교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상과 이제 예수교 책은 뭐와 관련된 거죠? 기독교. 기독교. 원래 보통 기독교 하면 이제 신교만 생각하잖아요. 원래 기독교는 카톨릭을 이제 음치한 거기 때문에 신교, 그리스도교, 구교 등 모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다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건데, 그때는 카톨릭이죠. 처음부터 왔으니까. 근데 이 카톨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는 언제 있잖아. 국가가 차원에서. 그때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할 때 프랑스하고 옥신각신 했던 게 뭐냐면 천주교 포교권 관련된 내용이야.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포교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하죠. 이걸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선과 프랑스의 수호통상 조약 때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포교가.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개신교는 뭐죠? 쉽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일단 피를 다 흘려넣고 희생을 하고 나서 누가 들어온 거야? 개신교가 들어온 거야. 개신교는.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잠깐, 제가 이거, 자, 그러면 위전척상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위전척상 운동은 이제 그 의미는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 이때 바른 것은 정통적 성리학적 사회주의 있어. 사악한 것은 사회 문물 이렇게 있는데 자랑의 주도층은 이제 성리학을 신봉한 보수적 유생이겠죠. 대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 노름측 인사들이 많아요. 노름측. 그 다음에 제하에는 남인측.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름측 인사들이 주도했다가 나중에는 3단계부터는 남인측 인사들이 주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위전척상 운동의 각 과정들은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던 것들인데 일단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통상 반대 운동 60년대, 개항 반대 운동 70년대, 개화 반대 운동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항해요구 운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60년대 통상 반대 운동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했고, 그 다음 주도적인 인물은 이항의 나 기정지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약물 금단론이나 양화 배척론. 그래서 우리가 약물 금단론이라는 것은 서양의 물건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배척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땅에서 생산하는 물건과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든 물건 구dun과 교환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 그런 논리가 우리 최익현이 먼저 주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익현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이항은 기정지 사람들 다 주장한 거야. 왜냐 이항은 기정지의 제자가 누구예요? 최익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논리 자체가 최익현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널리 확산됐던 얘기였어요. 담론인데 이걸 이제 최익현이 또 말했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전후로 해갖고 이제 그 노동계통의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최익현이죠. 오불가소론. 그래서 오불가소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약을 해서는 안 된 이유 이렇게 5개 이유를 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부, 복골, 척하기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끼를 찍어가지고 상소를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얘기를 남겨주면 내 도끼로 내 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했지만 실제로 이게 자르진 않았죠.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산품과 농산물의 부dun가 교환을 하면 당연히 산업이 팔탄된다. 요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최익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항로, 기정지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거 나왔다고 해서 이거 최익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학년 기정지능일 수도 있어. 예전에 제가 한번 모의고사에 문제 냈는데 잘 판단하고 이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양과 마찬가지 이유로 1번에 대한 개항을 반대했죠. 그래서 예전에 1번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종이 1번을 개항한 것은 예전의 교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때 이제 이에 반발해가지고 최익경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외와 그 예전의 외와 지금의 외는 다른 거다. 지금 외는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야? 서양의 문물과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실제 서양색이다.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요번에 그 기출문제 나왔던 제가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냈던 것이 이제 개화 반대 운동. 그래서 신사년에 있기 때문에 신사 척사 운동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정부가 이제 대립 구도가 이제 본격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조선 측령 외교 정책 비판, 그다음 민씨 정권과 개화파 고종의 비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좀 특징이 뭐냐면 노동 계열도 있지만 되게 또 뭐지 이만소 같이 이제 영남계통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요. 영남계통 사람들은 저기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 얘네들은 저쪽 제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제도권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상소운동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상소운동이 이만소의 영남만이소. 그래서 영남 만이소라는 건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만이소라는 건 만 명의 소장을 썼던 거기 때문에 영남 만이소가 가죠. 그래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조선 후기 때부터 이 만이소를 많이 올렸어요. 예, 그래서 그 형태도 올렸고요. 그래서 영남 만이소 나왔다고 해서 요때만 나왔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영남 만이소는 어떤 특정한 그 상소가 아니라 조선 후기 때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남인 계층이 그냥 올렸던 상소 형태야.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주요 내용은 김홍직을 탄핵하자. 조선 측량을 갖고 왔던.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모의고사 냈던 게 홍대학의 만연 척사소죠. 이게 92년도에 나왔던 건데. 자, 고종의 친정 아래에서 서양의 문물과 양학이 막연해서 종마 사직이, 이렇게 있고, 사직이, 이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빠졌는데, 종마 사직이 파탄났다. 뭐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그 통일기무함의 허파와 오이제부활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기초 예문에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90년에 항일의병운동 을미사변과 단발령 반발해갖고 일어났던 거. 요거 자체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의병운동 할 때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다가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공법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전 하위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권이 침해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위전척사 운동도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는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원나라와 관련된 거. 원. 그래서 최근에 몽골과 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내봤어요. 원의 정치에 관련된. 자, 다음 기획에 관한 내용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니은의 간청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에 임명한 니은의 간직 명칭을 쓰고 니은의 간직의 역할을 쓰시오. 원사가 이제 있는데 원사는 언제 만들어졌죠? 이건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명나라 때.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입장을 쓴 거예요? 그는 중국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한족의 입장을 쓴다는 걸 좀 보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세조가 지금 세조는 누구죠? 쿠비라이 칸이죠. 그래서 이 쿠비라이 칸이 등장하니까 원료들 등등해서 대대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조정의 의식을 입안하고 중국식 제도예요. 그리고 수도를 건설했다. 이때 수도라는 것은 원래는 칼라크롬에 있었지만 어디로 이동했다는 거야? 대도. 대도라는 거는 대칸이 사는 동네, 그 도시라는 뜻이죠. 원래 북경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유병충과 허영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인 지식인 계층들이죠. 허영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허영의 성략이 어떻게 되죠? 간악화됐다. 허영의 어떤 실존 중심적 어떤 성략이 우리에 영향을 줬다. 이게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허영의 명화의 고금의 사례를 참조해서 예의 관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특히 중서성을 읽고 그다음 병권을 장악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송나라 때 병권을 장악했던 곳이 어디죠? 추미던. 추미던.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추미던. 그 다음에 감찰을 담당했던 게 어사대.
이렇게 이제 기구를 이제 형성을 했고, 그다음 지방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도 어디 많이 들어왔던 거죠? 송나라 때 큰 단위 행정다리가 놓였잖아요. 부주현 다 중국 제도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간직은 고정지휘와 정을 뒀고, 그 장관은 몽골인을 임명했고, 한인과 남인데 보작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물어보는 게 기획의 권한 강화, 중소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중소성이 유일한 정부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나라처럼 중소문화성이라고 하고 이제 통칭해서 같이 운영했었는데 문화성 자체가 아예 없은 거야. 그래서 문화성을 설치하지 않았고 상서성도 잠시 뒀으니까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중소성이 거의 독점했다 보시면 돼요. 삼성 6부 중에서요. 그래서 그 제도를 누가 받아들인 거야? 명나라가 받은. 왜냐하면 명은 원을 타파했지만 포면 쪽은 뭘 계승했다고 하죠? 원을 계승했던 자기들.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제도 계승을 그대로 해갖고 중소성을 강화시켜 놓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홍무제 입장을 때는 그게 기분이 나쁘죠. 왜? 중소성을 강화시켜 놓으면 어떻게 된 거야? 황제권은 그만큼 약화되잖아. 그러니까 중소성을 약화시켜갖고 나중에 없애고 재선제 폐지했던 것이 이거는 원나라의 어떤 간제, 그러니까 중소성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 간제를 타파했다. 그래서 그걸 또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권한 강화가 뭐냐 중소성이 상소성 업무를 담당했으며 그때 육부가 중소성에 소속되었다. 그만큼 중소성이 끝발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간첩은 추미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장관을 놓는데 간직에 그 지방장관에서 제일 몽골인을 놓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게 뭐가 있죠? 다루가치. 다루가치를 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다루가치의 역할을 이제 쓰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촉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게 제가 촉이라 했냐면 다루가치는 원나라 100년에 계속 있었던 그 간직은 아니에요. 초창기 때 있었던 간직이야. 그래갖고 이제 주로 정복지의 어떤 공부나 징병, 역창들을 이제 주관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이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의 농경지대를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다루가치 제도가 맞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식 제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6번을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의 정치인데 일단 원나라는 세조가 세웠죠. 쿠비나이 칸이. 그래서 몽고의 대칸과 중국의 한계 양벽선을 지녔고 북경을 천도했고 원으로 계칭했고 중국식 언어를 사용했다. 중국의 관료제를 사용했다. 원이라 계칭했지만 이제 요즘에 동아시아교에서 원이라고 안 부르고 쿠비나이 울루스라고 불러요. 왜냐면 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나중에 명나라 생겨나고 나서 이걸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있고 그 다음에 남송을 정복했다. 쿠비나이 칸 때.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상 북방민족이 전 중국을 지배하는 정복왕조를 수입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알다시피 민족차별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몽골 지상주의로 항복한 순서에 따라 정했어. 그래서 이제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이렇게 이제 정했고요. 특히 이제 제 문제점이 남인을 만자라고 천대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원마할 때 강남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문제다. 왜냐면 남인들 전 인구의 80% 차지하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지역인데 그걸 차별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원과 같이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청나라는 아니었죠. 이 남인 신사들, 그러니까 남인 신사들인데 강남 신사들 적극적으로 자기 체제 내에서 포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보다 100년 더 길게 200년 넘게 중국을 지배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 등용을 보면 일단은 고위직 관료들은 각오를 통해서 등용한 게 아니라 음서대, 세습제, 추천제야. 그러니까 자기끼리 해먹은 거야. 다만 하급 관리들만 뭐죠? 각어제도를 일부 이용했어. 근데 이 각어제도도 그 당시 이제 뜨문뜨문했고 그 다음에 민족차별적 제도를 했는데 왜냐면 아까 이제 4개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걸 4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커터제를 실시했어. 말이 평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남인들에게 불리한 거지. 남인들에게. 왜 남인들 인구에 비해서 과거의 할당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인 지식인들은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차피 과거에 학교해봤자 고위직 관리도 못 들어가고 지방 수련관 정도만 하는데 차라리 그냥 가서 돈이나 벌자. 그래갖고 그 당시 유명했던 게 막 연극,
소설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통치 구조는 아까 지금 이제 그 중소성, 추민원, 어사대 이렇게 있고 로, 부주현 이런 거 있고 그 당시 노 위에 또 하나 설치한 게 이제 뭐냐면 행성이죠. 정확한 행중소성이에요. 중소성이 원래 출장 기구는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줄여가지고 행성이 되고 나중에 명청 때는 성으로 바뀌죠. 성이 최고 행정기구가 돼.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원의 통치구조 구조 봤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짤막짤막 설명해요. 왜냐면 지금 모의고사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훑으셔식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 다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을 볼게요. 6번. 자, 미국의 독립 관련된 자료인데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A, B가 있죠. A, B. 그래갖고 이제 요 A에서 이제 쭉 보면 그 현 정부의 정책과 최고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경향이 띠고 있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다. 우선 위에서 제정한 요때 의회라는 것은 어디의 의회죠? 영국의 의회야. 영국에서 제정한 뭐에 대해서 생각해? 이거 여기 들어갈 것이 뭐냐면 인지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법은 극히 파괴적인 위헌적 세금이 우리에게 부과된 거다. 요때 파괴적 위헌적 세금이 부과된 거 왜 그러냐면 그 니은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뭐냐면 뽑은 그 대표가 가서 그걸 결정한 게 아니라 전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뽑은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임의로 결정을 한 거잖아. 그래갖고 대표 없는 곳에 가세 없다는 영국의 현정적 질서를 위배하는 거죠. 요 내용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수도 또는 위임자를 통해서 창성한 것이 아니며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늘 생각했다. 영국의 현정적 질서가 그런 거죠. 대연장에 밝힌.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의회에서 일단 인지법은 이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철회했어. 그렇지만 그냥 놔둘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영국 의회 대응이 이제 서기에 나오는데 본국이 식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선언법을 채택을 했죠.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자료 B번이 있는데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제2차 대륙회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각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건데, 자, 우리 미 연방의 주 대표들 총회를 열고, 그래서 이제 대영 제국들의 이제 모든 정치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요때 이제 디귿은 관련된 것은 뭐죠? 제2차 대륙회의.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대륙회의. 그래갖고 이제 요때 결정한 군사적 권한이 뭐냐? 이게 이제 서기에 있는데, 일단 본국과의 어떤 전쟁, 영국과의 전쟁이 불가분정하고, 이 당시 민병대가 있었어. 민병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인디언들과 싸우거나 하여튼 뭐 이제 치안 유지 수준의 그런 군대들이었는데, 이들을 정규군으로 공인시켜.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 임명하죠.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니들을 쭉 읽어보시면, 모든 주, 그 당시 몇 개 주가 있었죠? 13개 주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이 13개 주는 한 개 한 개가 뭐야? 독립국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독립국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이 13개 주들이 평화적으로 태길 수 있고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고 통상관계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국가가 그러니까 뭐 주가 하나하나가 국가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나중에 독립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션이 독립한 게 아니라 뭐가 독립이야? 13개 주가 각기 독립을 한 거야. 그래서 요게 반영된 것이 뭐냐면 연합규약이야. 그래서 연합규약은 이제 독립국가를 이제 만들고 헌법을 이제 각 주마다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독립하고 나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 뭐 집회도 이제 막 자기 하고 치안도 그렇고 국방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의가 이제 인정하는 가운데서 13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국가 연합을 만들죠. 그걸 이제 명시한 것이 뭐냐면 그 연합구약이야. 물론 연합구약도 잠깐 있다가 이게 더 혼란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강력한 좀 연방정부가 필요하다 해서 연방정부 만들고 이제 각각의 주정부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게 나중에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의 권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연방주의와 그 다음에 주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주권주의 두 개의 권한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주권주의 경향을 극단적으로 초창기에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연합교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서계 읽을 때 그냥 눈여보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냈어요. 왜냐면 하도 요즘에는 이런 데를 내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떨어뜨릴까? 그런 국민을 하고 그런데 좀 웃긴 것 같아요. 자기도 책도 없고 내다가 하면 쓰다가 못 쓰는 것들을 꼭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미국의 독립 그 혁명 과정을 좀 볼게요. 기본적인 거지만 일단은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몇 번 나왔죠 이게. 자, 일단은 이제 식민사회 해가지고 이제 독립 이전에 정착 과정에서 한번 나왔죠. 17세기 때 영국이 본격적 식민활동을 했고 시민활동이에요. 예.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와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이주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인데 청교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때 청교도를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 안에서도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중에 해외에 가서 자기 종교적 공동체를 세우자 그런 운동을 펼쳤던 사람을 뭐라고 하냐 피그리 파더스라고 해요. 피그리 파더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인플라워 선언을 냈죠. 이게 이제 메인플라워에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개 식민지가 있고 이 식민지 사회 특징들 이렇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7년 전쟁 이전까지는 겉은 중상주의지만 영국 간의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닌 사업 같은 걸 그냥 내버려뒀어. 정치도 자기 멋대로 해줬어. 이걸 무슨 정책이냐면 건전한 방인 정책이야. 그래서 영국이 총독을 파견하고 했지만 실제 총독이 오진 않았어요. 실제 거기 영국에만 머물렀고 모든 정치는 식민지 각 주에서 있는 주위에서 자율적으로 했던 거죠. 자치를 이제 누리고 자 그런데 이제 계기가 됐던 게 7년 전쟁이야. 7년 전쟁. 그래서 이제 7년 전쟁이 나중에 독립혁명하고 연결되는데 배경하고 일단 7년 전쟁 계기로 계기해서 건전한 방인 정책을 포기하고 가세를 부과하고 중상주의 통치를 강해요. 왜냐면 7년 전쟁 때 그 당시 그 영국이 상당히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재정 적자가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이게. 특히 이제 유럽 대륙에서는 물론 직접 이제 군대는 잘 파견 안 했지만 누굴 도와줬죠? 프로이센을 도왔죠. 한오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경제를.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쓰고 또 식민전쟁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많이 필요했던 거야. 이 재정 적자 메꾸기 한.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메꾸려고 했냐면 미국 식민지 당국에게 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에델가니 산맥 서쪽 지역을 식민지 이주를 금지시켰어. 그래서 멍멍시 인디언부터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건 뭐냐면 그다음 에델가니 산맥 서쪽 지역은 이제 프랑스부터 얻은 땅이거든요. 많은 땅들이. 근데 거기에 왜 이렇게 이주를 금지시켰냐? 그건 이제 석에 안 나와 있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영국인들이 이제 영국 본토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국인들의 그 본토인들 거기에 다시 이주시키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주시키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거야. 근데 식민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사면 세금 부과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에르게니 산맥 쪽에 서쪽 지역은 또 영국인들이 이주시켜서 세금 부과하고 에르게니 서쪽 이동 지역에 있는 그 예전에 그 13개 식민지는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갖고 또 그 세금 부과하고 그런 이제 국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건 배경이고요. 집중의 원인은 돈 문제죠, 요즘에. 다 돈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재정 확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여러 법을 만들고, 통합법 만들고, 사탁법 만들고, 인지법 만들고 등등인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아까 모의고사에 나왔던 인지법이죠. 인지법은 신문, 책자, 법정 문서, 카드, 놀이카드나 학위증서에 다 인지를 첨부해요. 그래서 식민지 대표는 이제 인지법에 기초해서 대표 없는 것을 가세 없다는 형용적 정통 원칙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하게 되죠. 그 영국의 이에 대응해서 선언법을 채택하고 결국엔 폐지했지만 이제 하여튼 폐지하고 타운세트법을 만들죠. 예, 그래가지고 타운세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일종의 오늘날만한 부가가치세요. 모든 상품에 이제 10%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상징적으로 뭐만 남겨뒀어요? 차세만 남겨뒀어. 차세만. 근데 그거조차 하도 심하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대륙회의가 열리고 이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륙회의가 열려요. 2차 대륙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영국과의 전쟁 선포하고 민병대를 정규로 공인하고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 임명하고 전쟁지대 지도 담당 기관으로서 이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가 이때 공포되죠. 그래서 요 내용도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 읽다 보면 프랑스 대혁명하고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인권선언서하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돼 있죠. 근데 프랑스 대혁명 그 인권선언서는 1항, 2조, 3조 이렇게 돼 있어. 각 조, 항조도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요거 이제 크게 구별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미, 뭐 자연권, 주권제 민, 혁명권 그런 것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자연권은 누구만 해당한다? 백인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프랑스 인권선언서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전세 초기에는 불리했지만 이제 사토가 전투 승리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특히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 뭐죠? 요크타운이야. 그래서 요크타운 전투에서 크게 이겼다. 그래서 파리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무조건 파리 조약 쓰시면 돼요. 만약 조약 쓰면. 왜냐면 웬만한 건 다 파리 조약에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예. 마찬가지 여기도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고 북은 5대5 서는 미시피시강 남은 조지아 남쪽 경계. 원래 이제 미국이 바랬던 건 캐나다까지 먹으려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줬어요. 그냥. 예. 자, 요 외국의 반응 요거 시험문제 나왔죠. 이것들 중에 왕조 전쟁이 이란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세력 분열이 완료돼가지고 이 당시 이제 영국이 너무 강하니까 영국에는 한 번씩 다 당했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누구한테 가담하죠? 식민지에 가담하고 특히 프랑스가 큰 공을 냈죠. 이제 러시아, 스웨덴이 무장 중립 동맹을 했다. 무장 중립 동맹은 나중에 분리할 경우에는 누구한테 가담할 것을 이제 선언한 거예요. 미국에게 가담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있고 다음 문제를 볼게요. 예. 7번 문제. 자, 다음은 대화 내용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요걸 이제 쭉 보는데 오늘은 박교생하고 뭐 김교사 간에 이제 있는데 요즘에 문제 교생이 나오면 교사가 이제 지도 편찬하는 그런 과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자, 오늘 4.19 혁명 주제로 무슨 수업을 진행하려는데 가수업을 그래갖고 장기 집권의 이승만 대통령이 아욕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인물들 저항 등등등 쭉 있는데 요게 어떤 이제 학생들 사고 양식 측면에서 유리하다. 우리가 이제 이게 교수학습 방법에서 뭐와 관련된 거야? 이야기 수업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내러티브라는 장건 사고 양식 측면에서도 좀 강조해줘. 내러티브의 기능 갈색 책에 냈죠. 내용 소재도 쓰있고 사고 양식으로 있고 표현 방법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해 수업 방법에 가진 여러 장점도 있지만 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문제 풀면서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획과 관련된 학습의 효율성 한 가지 쓰시오. 지금 교수학습 무용에서 이야기 수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 녹색 책에 있는 이야기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학습의 효용성을. 그래서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직관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당시 사회상과 과거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면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의 연대수를 이해하며 시간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외워두세요. 예. 저는 지금 안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외워둬야 돼. 여러분 시험 보니까 나는 시험을 안 보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답안을 구성할 때 특히 역교론에서 답안을 구성할 때 항상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게 그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올 땐 역교론에서 점수 주긴 해요. 근데 문제가 그냥 평이하게 나오고 이제 난이도가 이제 절정하면 점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녹색 책하고 남색 책에 있는 것을 최대한 이제 안개로 쓰셔야 돼요. 이걸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니은과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 보면 자료에 사건의 분석적 비판적 관점 수용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교사의 논리와 해석에 무비판적 매몰되기 쉽죠. 자의적 진실성의 뭐 부각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자, 그냥 나에 대한 말을 한 가지 쓰고 디귿에 관련된 거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긴장과 갈등이나 클라이막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긴장과 갈등은 학생들의 촉발하는 기제가 되어 클라이막스 메시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7년 전쟁에서 막 그 당시에 프로이드 2세가 막 패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프로이드 나라가 없어지려고 이제 하는데 때마치 그 당시 누가 엘리자베트가 죽고 나서 포트 3세가 잠깐 즉위했어. 그래서 러시아 군대 다 철수시켰죠. 그게 클라이막스죠. 긴장감을 막 조성시켜 극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 속에 반영을 하면 참 좋죠. 요것도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항 대비적인 어떤 내용 있죠. 거기 갈색 책에 이 클라이막스 효과 이거 이제 나중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디귿과 관련돼서 한 가지 쓰시오. 이야기 속 효과적 구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몇 가지 해야 된다. 요즘에 하던 이제 교사가 뭘 해야 된다는 교사의 역할 문제들 많이 내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그 사건과 관련된 이거 오타네요. 수정해 주시고 자, 관련된 모순된 자료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야기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속에 부각되는 정서적, 정의적 측면을 비판적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네더티버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항상 역교도는 나온 데서 나와요.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교도는 하여튼 기초에 중요한 게 거의 10문제에서 8문제 나오는 기초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여기 이야기 수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언급했던 거 다 했으니까. 네, 정리해서 보시고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읍과 니은의 간보를 각각 써보고 원래 디귿의 역할을 한 가지 쓰고 당시 니은의 삼성 운영 방식 독작성을 한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 관련된 거는 일단 시대를 파악하는 고조사가 있죠. 이게 항상 모르시면 그 출처 보시면 돼요. 자, 고조사가 있고 이제 그 상서성 태조가 태봉의 제도를 그에 따라 강평성을 두고 대가를 거느리겠다. 그래서 원래 초창기 고조 초기 때 이제 제도는 그다음에 태봉의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종 때 뭘로 바뀐 거예요? 삼성 육부 제도를 바뀌었죠. 그래서 성종 원년에 간평성을 어서 도성으로 곤치고 14년에 뭘로 곤쳤다. 요때 이제 기억에 들어간 것은 뭐냐 하면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상서도성이에요. 상서도성. 네. 상서도성이라는 것은 상서성을 이제 총괄하는 기구죠. 상서도성.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서도성은 총괄하지만 총괄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일단 왜냐면 실제적인 수장이었던 상서정이 그 뭐냐면 있긴 있지만 이건 되게 보면 왕족들에게 주는 종친들에게 주는 명예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자부가, 우부가 이 사람들이 실제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성문화성의 재신들과 좀 품격이 좀 떨어져. 재신들 1풍, 2풍인데 얘네는 2풍 정도, 3풍밖에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총괄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충녕왕 때는 이제 이건 고조 후기 때 넘어가죠. 중성문화성을 병합해서 뭘로 이제 했다? 첨입으로 곤쳤다.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병합을 해갖고 이제 간제를 낮췄냐면 원나라에 비해서 이제 좀 간제가 대등하다는 건 안 된다. 그래갖고 얘네들은 부마고기 때문에 부마고 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췄던 거죠. 게다가 공민왕 원년에 이제 3사를 합하고 다시 상서를 두었으며 아울러 문종의 구제를 문종의 구제라는 것은 예전에 삼성 육부제도를 이제 확립을 한 거죠. 예, 요와 이제 예전에 관련된 기출이 나오는데 자, 요게 3사역화는 아마 이제 여기 간제복구하고 상관없이 예전에 3사도 있었으니까 3사가 원래 그 고려시대에 뭐 했던 거예요? 조선시대 3사가 아니라 주로 새 재정 전반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재정 전반을 못했죠. 왜? 호조라는 간접이 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역의 징수, 운반, 저장, 뭐 예산 수집 같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간제니까 아마 흑파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문종의 간제라는 것은 삼성 육부 제도가 확립된 건 문종 때죠. 그래갖고 중서성과 문화성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실제 운영 이성 육배제니까 그때 삼성의 운영 방식은 중서성 문화성을 단위기호 중성 문화성으로 이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조는 중서성 문화성 상성으로 나왔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중서사가 문화성을 통합해서 운영했어요. 이성 육부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모의고사 그 보충자료에 고려 정치기구 이렇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 못 드려.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조선에 비해서 고려 때가 오히려 이게 간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병마사나 뭐 식목도가 고려 후기 때 여기 뒤에 있지만 간제 변화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선 후기 때, 고려 후기 때 간제 변화를 여기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있겠냐 했는데 하도 객관 시점에 예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도병마사, 도평이사 변한 것은 어디에 생각하면 왜 간제 격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기능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나라가 도평의사사는 건드리지 않았어. 도병마사는 왜? 이거는 중국 간제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독자적인 간제잖아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당시하고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요걸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난제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 있을 때 쓰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9번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학설 신찬 나오고 이제 모르면 무조건 이제 거기 추천을 보셔야겠죠. 학설 신찬은 이제 뭐냐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만든 법이 유명한 뭐죠? 로마법 대전이죠. 그 로마법 대전의 구성 중에 한 책이에요. 이 학설 신찬이 사실 총론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흑의 황제가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기흑 황제가 사용했던 언어를 쓰시오. 요게 이제 왜 쓰냐? 예전에 기초에 언급했기 때문에요. 요때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마지막으로 썼던 라틴어야. 그 이후의 황제들은 다 그리스어를 썼어. 왜냐하면 이제 그 후에 동로마 제국은 이제 영토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리스 계통의 이제 왕조들이 등장해요. 국민들도 그리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예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 군사활동들이 나왔죠. 군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했는데 북아프리카에 무슨 왕국이 있었죠? 반달 왕국을 이제 공략을 했고 이탈리아 동고토족을 굴복시켰다. 그 다음에 교회 잔악방학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로마 하면 황제 교황주의 맨날 언급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장악은 콘스탄티노플의 수자대주교 임명권을 가지고요. 그 다음 종교회의 소식과 회의 내용에 대해 결정권을 가졌다. 등등. 그 밑에도 있으니까 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황제가 교회 수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계속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교가 있었고 다만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통제를 했다는 거야. 이거는 서유럽과 좀 대비된 모습이죠.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 있었잖아. 세속 권력과 영적인 권력이 분리돼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자료 비본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넣고 싶어서 넣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7세기 중엽부터 이제 이스라엘군이 막 쳐들어왔잖아. 콘스탄티노플로.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은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종의 하약을 사용하여 방어를 성공했다. 니은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가끔씩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리스의 불이래요. 그리스의 불. 네. 이 그리스의 불은 뭐냐면 보통 불이 붙으면 뭐예요? 물 하면 꺼지죠. 근데 물을 하면 오히려 더 타. 오늘날 뭐하고 좀 비슷한 백리탄하고 좀 비슷한 거. 그래서 이게 붙으면 살갗이 막 타요. 그래서 살갗을 뭐냐면 뜯어내야 돼. 그래서 오늘 백리탄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이 만드는 비법이 거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불이 상당히 그날 유명했다. 불을 부어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타는 불. 이게 그리스 불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어떤 성분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자,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보충 자료에다가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업적도 있는데 요건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아까쯤에 황제 고왕주를 확립한 게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수자대주교 임명권, 종교회의 소집 및 회의 내용 결정권 이런 것들 좀 외워두시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07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 내용이죠. 정복활동은 벨리사리우스 나르센스를 파견해서 반달 왕국과 동고토 왕국을 정복하고
그다음 문화사업으로 노마법 대전을 만들었고요. 근데 민법에 영향을 줬죠. 특히 이제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 발달된 게 아니라 뭐가 발달됐어요? 민법이 발달됐어. 그래서 여기 있고 그다음 성소피아 성당을 중축했다. 예전에 아야소피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이제 주역은 중축이에요. 만들진 않고 원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들었던 그건데 이게 불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거야.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확립을 했고 그다음 중국의 선교사들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변직 공업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전제국도 이제 양자법을 이제 널리 전파시켰고 그다음 니케 민중반란이 있어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잠깐 실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러기 위해서 정부의 징세 정치라든지 관리의 부정부패 방지 행정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요때 이제 그 유스타누스 황제 딱 하면 그 왕비도 유명해요. 왕비보다는 공동 황제지 여왕제죠. 테오도라고 유명한 테오도라 부인이죠.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같이 나오는데 유스티누스 황제나 테오도라나 되게 신분이 미천해요. 이 사람들 되게 유스티누스 황제는 일종의 소농 출신이고요. 소장인 출신이고 테오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곰 조론사 그 딸이었고 실제로 거의 매춘 창녀 그렇게 하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 꼽혀가지고 이제 공동 황제가 됐던 사람인데 되게 이제 동로마 황제들 가게들 보면 이게 한 개 가통 우리가 조선시대 뭐 이렇게 고려시대 때 한 개 계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계통이 되게 많아요. 그 계통 중에 노예 출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스티누스 황제처럼 소장인 출신도 있어. 비천한 사람들이 이제 입지전전 해갖고 황제까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거에서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의 업적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다음 가해를 중심으로 한 내용 조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각각 쓰시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지금 한국사 교과서 목차가 있는데, 물론 한국사 교과서 목차는 여러 이제 조직 방법이 있지만, 제가 여러 번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갖고 이것만 딱 가와 관련된 것들만 물어봤잖아요. 한정돼서. 그러면 가는 이제 고대 국가 발전, 고려 귀족사회 형성 발전, 조선시대, 그 다음에 근대국가 수입, 일제강점, 대한민국. 시간의 순서에 따라 쭉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 연대기적 방법이에요. 연대기적 방법.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이 나올까? 예전에 객관식 기출,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면 최근에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주제산이 뭐 분야산이 분절법이니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 못 올까봐. 왜냐면 예전에 그 조직 방법을 하도 여기 많이 났고 다른 모의고사도 냈으니까 혹시 못 올까봐 냈는데 연대교육 방법이 확실히 이제 그 역사 배울 때는 잘 된 것 같아. 한 교수학습법도 강의법도 많이 사용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사용한 걸 되게 무시해버리고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현실에 없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연대기적 방법이야. 예, 참 찬밥 대우받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개론서에는 다 연대기적 방법에 의해서 하고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하여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아주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한번 읽고 넘어올게요. 자, 장점은 학문적 성과를 종합하여 총체적 역사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각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 과정이나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 사상 제도 등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또 학생들의 시간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역사의 핵심 개념 변화와 계속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단점은 뭐냐면 후속 사건의 원인이 마치 선행 사건이 있다는 걸 인식해준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마치 전에 있는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이게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나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인데 단순히 시간적 관계가 앞에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고. 자, 역사의 전개가 마치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그 순수 네. 순수가 맞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순수 네, 맞아요. 순수에 따라서 그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 피연적 역사인식을 전개가 심어줄 수 있다. 또 여러 학년에 배치될 경우에 그 내용의 깊이도 달라서
달리하여도 내용의 중국을 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가 유발시킬 수 없다. 왜냐면 연대교육 방법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배우는 것을 또 고등학교 배우고 또 매일 배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질리는 거지,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다른 역사를 서로 연결하여 전후시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뭐 중학교 때 2학년 때는 정건대에서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근현대에서 배워. 내가 느낀 게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전에 2학년 때 배웠던 조선 고조시대 역사 다 까먹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근현대에서 조선과 좀 연결시키는 애는 왜 안 배운 걸 했냐고 했더니 따진 애들 있다고.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않느냐 했더니 이거 언제 다 까먹었지 선생님 다 기억하냐고 그걸. 너가 영어 수학은 예전에 배웠던 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이게 영어 수학이냐고. 암기 과목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을 이제 도저히 이제 무슨 말 할까 애들한테.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연대적 내용 조직 방법 좀 기억을 해요. 내용 조직 방법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11번은 뭐냐면 이제 현장학습과 관련된 거야. 현장학습. 현장학습은 항상 탐구 수업 연결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녹색책이라든지 파란책에 보면 뭐가 있죠? 박물관 학습이 있죠. 그 박물관 학습의 전형적인 현장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예전에 최교사 경복궁 관련된 이상한 문제가 있었죠. 그걸 이제 한번 모델로 해갖고 냈는데 이 교수님이 그 평가책도 들어갔고 쓰셨고 좀 자주 들락거려요. 실제죠. 그래서 자기 가르친 그 학생들에게 언젠가 한번 내겠다고 현장학습이 예전에 한번 자기가 낸 게 약간 이제 뭐냐면 불완전했다. 좀 완벽한 문제를 내겠다. 예, 했기 때문에 한번 낼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학습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냈는데 자 일단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적 탐구가 있고 학습 목표가 있죠. 그래서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예전 예문에서는 이게 없고 그냥 그 목표만 이제 쭉 나열돼 있어요. 근데 왜 됐냐면 보통 시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죠. 요즘에 목표 쓰는 거. 그래서 대개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 입각해서 목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교육학 심리학 교육학의 그 목표 설정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 그거 안 나와요. 되게 영역별 목표. 그래서 이제 지식 이해 측면 써라, 기능 측면 써라, 가치 태도 써라. 지식 이해 측면을 쓴 건 뭐 지식을 이제 확인하고 이해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빵은 이해한다는 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이해한다 쓴 말이 꼭 답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행위동사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해한다는 말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럼 기능은 어떻게 쓰냐? 기능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만들어 보는 거고. 이런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기능 목표는 이제 이거는 14일 기출 예문에 이제 응용을 했는데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주어진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고 다른 자료를 탐색해서 탐구 주제를 활용한다. 그리고 박물관의 문화재 등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다양한 방식을 표현하고 다른 생각에 비교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야. 학생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기능 부분은 안 내는 것 같아. 보니까 채점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지 되게 지식 이해 측면에 써라. 그게 좀 채점하기 편하나 봐.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을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좀 보시고 이걸 좀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지도서 있죠. 지도서를 보시면 요즘에 영역별 목표가 쭉 나와요. 뭐 지식 이해 측면, 기능 측면, 가치 태도. 그 예시문을 꼼꼼히 보시면 돼요. 가치 태도는 뭐 여러분들 편해. 그냥 태도를 가진다. 이런 것들. 자세를 가진다. 많이 들으면 되는데 항상 그 지식 이해와 기능 측면에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에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수학습 활동 계열해갖고 사전활동, 현장학습 활동, 사후활동 있는데 요거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예전에 그 최 교수님이 문제 냈던 걸 제가 약간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게 해서 니은의 일반적인 활동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활동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활동을 보면 박물관의 전시물에서 어느 곳에 사전 지식을 학습해야 되며 그곳에 무엇을 보고 공부할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 왜냐면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뭐예요? 보이잖아. 다 못 오고 들어가는 거야.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건 좀 차이가 있잖아,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현장학습 보면 이제 박물관 안내자를 가지고 모든 걸 이제, 하고, 이때 교사가 이제 디귿할 때 고려할 점들을 서술해 보시오. 일단은 이제, 요때는 디귿이, 잠깐만요. 요건 니은이네요. 예. 앞에 사전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박물관 해야 할 과제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사전활동 할 때. 니은은 뒤에 있고. 그러면 요때 이제 할 때 뭐냐면 이것도 녹색책에 나와 있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보다는 뭐다?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 주신 좋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충 자료에 표시를 했는데, 자,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사전에 과제를 주고 박물관과 관람과 현장 견해를 통해서 그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효과적인데, 자, 주의할 것은 유의할 점 추상적인 포괄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주의한다. 예를 들어 갖고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도자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너무 막연하잖아. 요번에도 그 서술 문제 나오잖아요. 뭐 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너무 막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화시켜야 돼. 세분화시켜야 돼. 그래서 도자기 형태나 빛깔, 무늬 등을 어느 한쪽의 선택에 비교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거는 현장학습뿐만 아니라 그 주제학습 부분에도 과제 제시할 때도 항상 그래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다단한, 세분하게. 뭐 서술 평가도 있고. 예. 이게 거의 공통적인 어떤 유형이야. 이런 유형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수업 계획할 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된 역사 교재의 종류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박물관 안내자를 통해서 모든 걸 이제 관람하는데, 자, 역사과 역사 교재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써야 되면 체험 교재 쓰시면 돼요. 체험 교재는 제가 주에 5번에 녹색책 132페이지에 달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 농촌활동 볼 때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농촌의 생활에 배울 수 있다. 이때 몸을 때우는 게 체험활동, 체험 교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데 왜 제가 이제 교재의 종류를 물어보냐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책에 그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찾아서 꼭 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학습 이제 끝나기 전에 마지막 살펴볼 게 뭐냐, 현장학습 의의를 좀 기억을 해둘게요. 자, 이게 시몬이 기출에 물어봤던 건데, 한두 가지 외우고 들어가세요. 간접 경험보다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역사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과제 해결이나 보고서 작성,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 역사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거 외우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 보는데, 잠깐만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죠. 다음은 이제 해방전국 시대 때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네. 여기 보면 이제, 요 1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근현대사, 그러니까 현대사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 가가 있고 나와 관련된 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금일의 조선에는 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무상계급에서 건립할 수 없고 오로지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여 조선적인 민주주의 사회에 건립만 가능하다. 자, 이것은 어떤 국가의 세력이나 어떤 세력의 사상의 영향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역사적 기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의 민주주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민주주의를 조선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조선의 모든 예국적인 정당, 단체와 개인을 망라해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일단은 좌우합작이라는 걸 여기에 탄설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명실상부의 민주적 민주통일을 완성하고자 기획에 들어갈 단체는 뭐냐면 민족자주연맹이에요. 그럼 이 단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사료를 보셔야 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어디 나오냐? 심부생이 있는 사료를 이제 넣었어요. 네, 심부생. 사료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뭐가 기억에 뭐 무슨 단체 들어가는 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정보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료가 이제 주어지고 거기에 이제 기억해가지고 그 사료에 있는 용어를 쓰시오. 단체를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 왜냐면 이게 채점하기 진짜 편해. 채점하기. 딱딱. 그리고 사료 학습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뿌생 같은 내용들을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자, 하여튼 기획단체의 명칭은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기출 언급했던
민족 자주연맹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획단체 결성 후 당시 어떤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을 서서히 보시오. 어떤 흐름과 연결된 것을 쓰시오. 그 민족의 분단을 저지하는 자화합적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 요때 이제 예전에 나왔던 민족자주연맹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자화합작위원회가 있었잖아요. 1차 미소공동회 결렬된 후에 미 군정이 지원원에서 이제 자화합작위원회가 있었지만 그게 결렬되고 없어지죠, 이제. 그러다가 2차 미소공동회에서 완전히 결렬된 직후에 이제는 자화합작 운동을 이제 미 군정이 갖다 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게 민족자주연맹이야. 예. 자, 그래서 이 민족자주연맹은 그 당시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민족 분단을 저지하려고 자화합작 움직임과 연결된다. 이들 이제 전후에 뭐라고 부르냐면 혁신계라고 그래요. 요번에 시험문에 나왔던 게 혁신계 흐름이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는 많이 듣던 거죠. 요거는 김구가 얘기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째로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먼저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 이와 같은 원칙은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변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니은에 들어갈 그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갖고 요때는 이제 남북 정치범 동시 석방, 그다음 미소 양곤의 철퇴, 그다음 남북 지도자 회의 소집. 그래서 김구가 이제 뭐냐 남북 협상이 등려는 그 내용들 이제 쭉 할 때 관련돼 갖고 쓰시면 돼요. 자, 한국에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다.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 땅 위에 38선도 철폐할 수 있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김구가. 이거 언제 말을 했던 거죠? 남북협상에 응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경고장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내가 누구야? 내가의 주체가 김구죠. 자, 내가 불초하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했다. 나의 나이가 이제 73인 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이라는,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못하네. 네. 좀 수정해 주시고, 금이라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자,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나며 명예를 탐낼 것인가. 근데, 자, 여기 나사조 이후에 기획단체를 결성한 사람과 디귿이 함께 유엔을 통해 모색한 내용을 쓰시오. 좀 생소하죠, 이거. 일단은, 김구의 활동이 이제 심프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는 좀 생소할 텐데, 유엔 감시하에 남북 간 총선거와 남북 간 정치 형성 방안을 유엔을 통해서 모색하려고 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게 심프생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방정국 시대 때 관련된 이제 자료를 이제 받고 마지막으로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